안녕하세요. 하마터미어온 쓰레기 중에 엄청난 쓰레기와 결혼을 해서 인생을 구렁텅이에 쳐넣을 뻔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던 30대 여자였고요. 제가 결혼할 뻔했던 그 쓰레기 역시도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30대 남자였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앞뒤 다른 모습에 속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게 참 무섭죠. 지금도 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조금은 어렵긴 해요. 그래도 언제까지 그런 쓰레기한테 당한 걸로 스스로를 가둬둘 수는 없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자식이 했던 일 다 알리고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자, 그럼 용기 내어 시작하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 수정이는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저금통을 꼭꼭 숨겨놓는 거야? 얼마나 부자 돼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려고 그래? 엄청 부자 될 거야.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서 나도 엄청 부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부자 될게. 맞아. 그런데 수정아, 마음도 부자가 돼야 해. 알지? 돈이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도 부자가 되어야 해. 알겠지? 저는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 너튜브를 보면 죄다 뜨는 것이 경제 관련, 재테크 관련 영상들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축도 하고 경제 관련 뉴스도 많이 보며 자랐어요. 그 취미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졌고 저는 주식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고 주체적으로 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독립적으로 저를 길러주시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저희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자수성가로 자산을 이루신 분이라 스스로 일구는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저는 자연스레 주식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다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 상위 1% 자산가들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한테 주식 같은 거 받아서 그걸 어떻게 굴려나갈지 배워나가고 경험을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공교육 공부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인성을 먼저 배우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로 들어간 주식동호회는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경제가 불황이니 내 주식이 어떠니 하며 상담도 하는 등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들과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 자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뭐야? 둘이 아무리 봐도 영 수상해. 진짜 주식 정보만 주고받는 거 맞아? 아니 어째 영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주식 정보를 영화관에서 알려준대? 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정보 배우고 하는 거지 무슨. 에이 내가 다 봤거든. 지난주 주말에. 둘이 영화관 갔지? 나 다 봤어. 그래 영화관에서 정보 안 알려주고 내가 수정 씨한테 작업 걸었다. 됐냐? 아유 지겨워. 그래 이 자식들아 우리 연애 시작했다. 그리고 주식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게 제 예비 남편이었죠. 그 자식 말이에요. 하라는 주식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 굉장히 효율적인 커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인간 많이 믿고 의지했었었네요. 실제로 예비 남편은 저보다 경제 관련 토픽도 많이 알고 있고 오를 주식 등 자료를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농담식으로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아유 아마 전생에 내가 자기 선생이고 자기가 내 제자이지 않았을까 싶어. 내가 전생에서도 아이고 우리 제자 내가 잘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가르친 거지. 자기는 나한테 반한 거고. 전생에 반한 걸로 내가 현생까지 오빠 좋아한다는 거야? 아이고, 그 반대겠지. 뭐, 저런 농담일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전생에 저의 스승이었다고 할 만큼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저한테도 잘 알려주는 예비 남편은 정작 자기는 이상하리만치 팔아야 할 때를 계속 놓치는 실수를 반복했어요. 한두 번이야 실수지만 그 다음은 실수가 아니라 욕심이 만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차트를 보다 보면 저는 더 이상 안 오르겠다 싶을 때가 딱 보이고 그게 실제로 차트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걸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봐요. 이게 같은 것을 서로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게 끊임없는 대화 주제가 생기고 우리만의 공감대가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안 좋은 점도 명확히 있는 것 같았어요. 재테크 주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주면서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도 예비 남편이 공유하는 자료 믿고 같이 샀던 주식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오를 때는 같이 행복해하면서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도 예비 남편만 제때 못 팔아서 떡락할 때 예비 남편 기분 살피면서 비 맞춰주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극명하게 드러나는 안 좋은 점이었죠. 예비 남편이 알려준 정보로 저만 잘 팔아서 현금화했으니 예비 남편은 그걸 오롯이 기뻐해주지도 않고 저를 얄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그걸 눈치 못 채고서 그냥 좋다고 있다가 그 쫌팽이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알았다니까요. 아우 알았어. 자기 주식 잘 팔아서 한 통 내는 거 아니까 그만 좀 얘기해. 아니 나는 오빠 덕에 잘 팔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안다니까 누가 모른대? 자기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아. 내가 정보 알려줘 놓고 정작 나는 무일해서 빼지도 못하고 손해봤지만 자기 한 사람이라도 잘하면 되지. 나는 속으로 축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덕에 돈 벌었다는 얘기 좀 그만해. 미안. 아무래도 돈이 좀 컸어서 내가 예민했나 봐. 미안해. 잘 먹을게.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정에 눈이 멀었던 건지 아니면 설마 하니 내가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을 리가 있겠냐 하고 넘겼던 건지. 당시에는 어쨌든 돈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예민할 수 있는 거니 내가 눈치 없었구나 생각하고 넘겼었던 것 같네요. 저 때 깨달았다면 일이 이렇게나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주식이라는 공통사를 두고 둘이서 산전수전 다 엮으면서 나름 저희 둘 사이에는 전우애도 생겨났었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연애하며 꾸준히 주식 동호회 모임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오빠가 자기가 이번에 완전 대박을 쳤다면서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차트를 잘 보고 분석을 한다고 해도 사람 직감이라는 건 그거 정말 무시 못하는 거거든. 내가 이건 된다 싶어서 눈 딱 감고 전 재산을 올인한 순간 올인한 순간 뭐예요?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하지. 그때 그렇게 내가 딱 하고 올인한 순간부터 주식이 떡상해서 순식간에 5억을 번 거 아니겠어. 야, 이게 차트도 차트인데 직감이야. 직감이 정말 중요하다니까. 와, 미쳤다. 형, 그럼 지금 그 한 번으로 집 한 채 값 거의 번 거나 마찬가지네. 와, 아니 형,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정보를 형 혼자서만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그 오빠가 저렇게 영웅담을 늘어놓으니 동호회 사람들 다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죠. 당연히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인데 자산에 그렇게 불렸다는 말을 듣고 그날 모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 불타올랐어요. 앉으나 서나 그 이야기만 했다니까요.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겠어요. 당연히 그럴만 했죠. 거기서 제일 추롱추롱했던 사람 중 하나가 제 예비 남편이었네요. 예비 남편은 그 오빠 이야기를 듣고 눈이 추롱추롱하다 못해 눈에서 광까지 났었다니까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예비 남편은 그 오빠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죠. 좀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성시경이 말이야, 이번에 우리가 말한 그 신규 상장 주식 샀다고 하더라. 5억까지 자산 불린 사람인데 대충 골랐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혹시 알아? 그 형이 그쪽 세력 쪽에 라인 있을지 나도 한번 던져볼까? 오빠, 그래도 성식 오빠랑 투자하던 결이 다른 건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성식 오빠는 원래 그렇게 무작위로 던지고서 뭐 하나 걸려라 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었잖아. 수정아, 성식이 형이 그렇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서 지금 한 번에 5억까지 풀린 거 못 봤어? 나랑 좀 결이 다르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거야. 이것 봐봐, 내가 싹 다 적어왔어. 뭐 저런 식으로 말이에요. 거의 뭐 종교 그 자체였다니까요. 형이 자기한테 무슨 조언을 해줬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적어받은 내용까지 보여주지를 않나. 형이 어떤 줄을 샀다더라 나도 살까 등등. 아 진짜 만날 때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민한 편은 그 오빠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좀 불안불안했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민한 편은 허구한 날 그 형한테 들은 이야기만 해대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예민한 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려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성시경이 원래 투자라는 게 손실을 겪어야 비로소 큰 돈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 어때? 이번에 진짜 영끌에서 한번 걸어볼까? 아, 오빠, 지금 몇 개월 내내 오빠 나랑 만나면서 성식 오빠 이야기만 하는 거 알아? 이럴 거면 성식 오빠 만나서 이야기를 해. 아니, 나는 우리 둘한테 좋은 정보니까 자기한테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 우리한테. 우리 결혼할 거면 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할 거냐. 너를 그냥 맨몸으로 시집오게 할 순 없잖아. 성시경 정도면 나름 보정된 사람인데 형 믿고 한번 당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건 오빠가 생각했을 때고. 솔직히 저는 저런 위험한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두 종류죠. 안정성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인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안정성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민한 편한테 솔직히 말을 했었죠. 나는 그 오빠가 너무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해서 오빠가 그 투자를 하는 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내 말이 서운해도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오빠, 우리가 연애만 하다 헤어질 게 아니라면 경제관념을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연애만 하고 헤어지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나는 시정이 네 말대로 우리가 연애만 할 것도 아니고 결혼을 생각하는 건데 결혼 자금으로 돈 뻥뻥하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 입장에서도 그건 좋은 취지였던 거야. 알지. 누가 그걸 몰라? 그런데 그 방향이 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과 만나는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으니 저도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어요? 예민한 편도 당시에 저와 진지하게 생각했기에 제가 하는 말에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어째 영 떨떠름해 보이더라고요. 나름 오래 만났는데 내 연인이 어떤 상태인지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달랬죠. 그렇게 위험하게 안 해도 충분히 불릴 수 있다. 지금 내가 3억을 모았다고 결혼 준비하려면 부족하지 않다고. 오빠도 지금부터라도 나랑 같이 사고팔고 하면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해서 돈을 그만큼 모아둔 상태였거든요.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건 그 안정적인 투자를 알려준 당사자가 바로 예빈 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지는 그렇게 알려줘 놓고 왜 자기는 그 자기의 신념이 흔들려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건지 그때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튼 제가 3억을 모았다고 하자 예빈 편은 화들짝 놀라는 듯 했어요. 연신 그게 정말이냐 어떻게 그런 거냐 제게 묻느라 정신이 없었죠. 성식 오빠가 5억을 벌었다는 걸 듣고 눈이 초롱초롱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물어댔죠. 아이 뭘 어떻게 모아 오빠가 나한테 알려준 거 오빠가 나한테 알려주고 우리 둘이 똑같이 알고 있던 정보 그걸로 모은 거지. 그러니까 오빠 우리가 하던 대로 안정적으로만 투자해도 우리 얼마든지 돈 잘 모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식 오빠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 성식 오빠 스타일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응? 내가 도와줄게. 역시 자기는 하나를 알려주면 여를 한다니까.
오케이. 나는 이제 자기만 믿고 직진. 아우, 아주 그냥 복덩어리 똑순이야. 그래.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오빠한테 나쁜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오빠가 나한테 알려줬던 방식대로 하자고. 아유, 당연하지. 시정이 네가 3억을 모았다는데 그것도 내가 알려준 걸로 모았다는데 내가 너를 왜 못 믿어? 이제는 수정이 네가 내 선생님 해줘야겠다. 저러면서 예비 남편은 저를 거의 공주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뭐 단순히 우쭈쭈 했다 이런 걸로 제가 결혼을 결심했다면 제가 골이 빈 거고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잘하려고 했던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공주 대접이라고 칭했는데 한 가지 상황을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실질적으로 3억이 있다는 걸 알리고 나서부터 예비 남편이 더 밝아지고 활기차지긴 했어요. 그래서 둘이 리프레시하는 취지로 같이 짧게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해양 체험을 하는데 그러다 작은 배가 뒤집힌 겁니다. 제가 하필 또 수영을 못해요. 어릴 때 물에 한번 빠져서 놀란 적이 있어서 구명조끼에만 일제해서 간신히 둥둥 떠있는 정도거든요. 그때 바다에 들어갔던 것도 구명조끼도 있고 가이드도 있고 하니 낚시 체험 정도야 괜찮아서 체험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설마 아니 배가 뒤집힐 줄이야. 그런 거 아시죠? 바다 낚시 체험 말이에요. 정말 소규모 인원으로 하는 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 현지인 2명, 저희 커플 이렇게 4명이 다였거든요. 아유 그런데 배가 뒤집히면서 그분들도 허우적거리고 더군다나 예비 남편은 사고를 당하면서 팔도 다쳤던 것 같았어요. 물에서 봤을 때 피가 보였으니까요. 수정아, 몸에 힘 주지 말고 힘 빼고 있어, 힘. 알겠지? 오빠 지금 가고 있어. 아, 거의 다 왔다. 다른 데 보지 말고 고개 들어서 오빠 봐. 심호흡해봐. 몸에 힘 주면 안 돼. 오빠 피 나는 거 아니야? 오빠 괜찮아? 괜찮아, 피 안 나. 나 쳐다보면서 심호흡해. 자기는 피까지 철철 흘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 구해보겠다고 한쪽 팔로 헤엄쳐 와서는 바들바들 떠는 저를 꼭 부여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줬죠.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기 눈만 보고 있으라고 금방 나간다고 저를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그 사람이 저 데리고 바다 밖까지 나왔어요. 엄청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한쪽 팔은 배가 엎어지면서 찢어져서 피나지 한쪽 팔로만 자기랑 저까지 챙겨서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비 남편은 저 놀란 거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 모습을 보는데 결혼해도 되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극진히 대하는 예비 남편이랑 있으면서 더더욱이 빠르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결심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예비 시댁에 갔더니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좀 과할 정도로요.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엄마가 수정이 놓은다고 엄청 신경 쓰셨나 봐. 크리스마스 때도 대문에 뭐 안다는 양반이 이게 다 뭐야.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인가 보다. 어때? 어머님이 너무 힘드셨겠다. 이렇게 다 꾸미시느라. 일단 예비시댁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주택 대문에 조선시대에 아이들 태어나면 왜 달아놓는 금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쁘게 줄을 꼬아서 거기에 꽃까지 달아서는 제 이름을 써서 붙여놓은 거였어요. 이씨 집안 며느리로 오는 걸 환영해 수정화. 뭐 저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많이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은 뭐가 좋다고 하하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보고 싶어한다 하며 그 앞에서 저보고 사진까지 찍어주겠다며 포즈까지 취하라고 하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나 우리 수정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너희 온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들어와서 내가 나왔지. 어때 예쁘지? 내가 수정이 넣은다고 직접 꽃시장 가서 꽃도 고르고 이래저래 정성 많이 들여서 만든 거야. 사진 찍어 기념적이잖아. 그래 엄마가 꽃시장까지 다녀오시면서 사왔던데 사진 한 장 남기자. 얼른 서봐.
어머머머머, 아유, 너무 예쁘다. 너가 꽃이고 너가 수정인지 모르겠네. 예비 시어머니도 제가 그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 현관 앞으로 나와서 꽃다발을 들고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쌍수 들어 올린 채 대환영이요. 너무 좋기는 한데 솔직히 정말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제가 외교하러 그 집에 간 것도 아니고 관현악단 안 보는 게 다행이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겨우겨우 집안에 들어섰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 둘 다 마치 저를 경무하듯이 해서 갔어요. 양쪽으로 자기들이 서서 제 손을 꼭 잡고 보좌해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맥락에 하나도 상관없이요. 아니 선물 받고 눈물까지 글썽일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자기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면서 심장 뛰는 거 느껴지냐고 하더라니까요. 두근거리는 거 느껴지지? 아유, 내가 우리 수정이 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잠도 못 자고 있었어. 세상에, 수정아, 나는 있지. 네가 내 아들놈이랑 만나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네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세상에 그걸 보는데 이 심장이 찌릿찌릿해. 그게 뭐겠니? 이건 우리 가족이 될 운명이었다 이거야. 아유, 고와라. 참. 엄마, 그렇게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수정아, 우리 엄마랑 내가 수정이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엄마 원래 눈물도 잘 안 흘리시는 분이야. 그런데 수정이 네가 나랑 결혼한다니까 그게 정말 감동스러우신가 보다. 수정아,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응, 그럼. 아유,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아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울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내가 당장에 눈물이 그쳐야지. 아유, 어쩜 이렇게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줬나 몰라. 내가 정성을 다 잘한 탓이지. 저 정성이라는 말이 약간 걸리긴 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외에도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남편이나 너무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해서 저 오버스러운 말이 귀에 남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제 귀에 탁 걸리는 말을 했지 뭐예요. 너무나 탁 걸려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돈을 잘 모았다면서? 그 나이에 벌써 3억을 모았다고? 어쩜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여자를 잘 만나면 남자 집안이 일어서는 거지. 내가 엄마한테 수정이 너 자랑 좀 했어. 워낙에 독순이라서 돈도 잘 모았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다 완벽할까? 정말로 3억을 벌써 모은 거야?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거 대단한 게 아니라니. 얼마나 대단해. 결혼할 때 3억씩이나 들고 오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 네.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나 과하게 잘해줬던 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들었던 재산을 말해서 잘 대해준 거였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돈 관련 얘기는 적당히 받아치고 있었거든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검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설마하니 저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모은 돈에 단순히 놀라서 계속 질문을 할 리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제가 밀어내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밀어내는 걸 비집고 들어와 자꾸만 선을 넘어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돈 관련 이야기를 밀어내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기싸움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가족이 되면 서로 돕고 그래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본색을 탁 하고 드러냈죠. 듣자 하니 수정이가 우리 찬호한테 3억 모았다고 그걸로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어쩜 마음씨가 그렇게 고와. 힘들게 모았을 텐데 그렇게 선뜻. 근데 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면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잖니?
그걸 위해서 3억을 먼저 다른 곳에 투자해보는 게 어때? 내가 아주 좋은 걸 알고 있거든. 제가요? 아니, 제 말씀은 제가 결혼 비용을 다 댄다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제가 오빠가 말해준 정보로 3억을 모을 수 있게 되어서 오빠도 같이 그렇게 모아보자는 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니? 찬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수정이가 찬호한테 다 도와준다고 그랬다며.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오빠가 설명을 좀 해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도 너무 이상하죠? 아니, 대화가 어째 영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말입니다. 일단 저는 예비 남편한테 3억을 주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일절 없었어요. 절대로 말이죠. 제가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말 그대로 나도 오빠의 도움을 좀 받아서 3억을 모을 수 있었으니 오빠도 나랑 같이 매수매도해서 잘 모아보자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예비 남편한테 3억을 주겠다는 말로 전달이 되었다고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제가 한 말이 아닌 걸 제 생각처럼 정하기 싫어서 정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남편이나 표정이 확 바뀌래요. 방금 전까지 우리 며느리 내 와이프 될 사람이 최고다 하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이죠. 그런데 듣자니? 수정이 너무 딱딱한 사람이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성 들여서 우리 집안 잘 되게 하고 찬호 앞날 좀 피게 하겠다는데 수정이 네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을 일이니? 찬호가 잘 되면 수정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정성? 저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까부터도 계속 정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정성이라는 게 설마 내가 지금 생각한 그 정성인 건가? 그게 맞다면 이건 정확히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리는커녕 대화도 잘 안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네가 네 남편 될 사람 길을 살려줘야 하지 않겠냐. 남편이 잘 되면 여자가 덕보는 게 더 많다. 저런 말을 해대면서 3억을 강요하셨거든요. 저게 말이 대화인 거지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안 치면서 대받아치다 보니 거의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 되고야 말았죠. 수정이 네가 말을 좀 해봐. 대답을 해보라니까. 선녀님한테 꿈을 잘 들이면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 집안 이렇게 그나마 먹고 살게 된 거? 그거 다 선녀님한테 꿈을 잘 들여서야. 네? 선녀님은 대체 무슨 선녀님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무슨 3억을 드리겠다고 한 건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곰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무당한테 가져다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도 그럴 생각 없었지만 저는 그런 거라면 더더욱 제 돈 드리기 싫습니다. 수정아, 저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공 누리면 너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3억도 안 쓰려고 했어. 예비 시어머니가 헛소리할 때 말리지 않고 동조만 하고 있던 예비 남편은 저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요. 예비 남편이라는 저 자식이 저한테 주식 정보 잘 알려줘 놓고서 자기는 오히려 못 팔 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걸 하소연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무당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랬더니 무당이 예비 남편한테 재수없는 지신이 붙어 있어서 굿을 해서 떼어내야 같이 잘 벌 수가 있다면서 굿값은 많이 줄수록 좋다면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사이에 하필 또 예비 남편이 지 엄마한테 제가 3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같은 종목으로 주식을 했는데도 저만 3억이나 번 것은 제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내가 수정이 너한테 네 머리카락을 잘라서 받으라고 했니? 아니면 뭐 너보고 직접 뭘 어쩌라고 했니? 네 기운이 찬호 이 녀석보다 훨씬 좋은 기운이니까 네가 번 돈 그 3억으로 정성 들이자 이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냐니까요? 저는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사람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한 것뿐이고 저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 못 믿어서 딴 길로 샌 것일 뿐인데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운 탓이냐 이 말입니다. 몰라. 나는 꼭 네 돈으로 굿을 해야겠으니까 3억 내놔라. 네가 굿하는 걸로 3억 낸 걸로 혼수며 예단이며 그런 거 퉁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3억 있는 거 내는 게 뭐가 아깝다고? 너 지금 나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니? 예비 시어머니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아는 선녀님한테 3억 정도 내고 정성을 들이면 귀신도 떨어질 거고 예비 남편도 잘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이씨 집안 며느리가 돼줘도 좋은 일 아니겠냐고. 무당도 제가 보통 귀인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면서 계속해서 3억 소리를 해댔습니다. 예비 남편도 그 이야기를 찰석같이 믿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저도 상황이 정리되니 열받아서 너 지금 그런 무속인 말 듣고 나랑 이때까지 온 거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상을 뒤엎으면서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에이라이씨 돈 좀 있다길래 지접대 나온 년 받아주려 했더니 너 파혼해. 내가 아까 현관에 줄 달 때 까마귀 오는 거 보고 싸다 했어. 나가 이 재수 없는 거사. 3억이 뭐 별거라고? 어디서 내 새끼랑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거였고 당신네들같이 무속에 미친 인간들이랑 나도 엮을 생각 없네요. 그리고 그 별거인 3억이 없어서 나한테 빌빌 기면서 오늘 하루 종일 싸바싸바한 거 아닌가. 나도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알겠어? 진짜 재수없어. 저는 일단 배신감이고 나발이고 너무 열받고 소름 끼쳐서 같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저 집을 빠져나와 버렸죠. 아니 무속인 말만 믿고 덜컥 3억을 내놓으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저게.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나서 저는 일부러 더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그 주식 동호회를 말이에요. 저랑 파혼을 해서 이제는 전 남친이 되어버린 그 자식이 무슨 소문을 어떻게 낼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보란듯이 더 그 동호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동호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혼을 하고 나서도 한 3개월이 될 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이미 저랑 전 남자친구가 결혼하려 했었던 거 다 아는 동호회 사람들은 굳이 저한테 왜 파혼을 했는지 묻지 않았지만 저는 동호회에 당당히 나오고 그 자식은 안 나온 걸로 봐서 누구가 실로 결혼이 엎어진 건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죠. 그러고서 저도 자연스레 그 동호회 발을 끊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인간을 안 보게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파혼하고 다시 저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머머 제가 은행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그냥 나와. 그런 여자랑 뭐하러 말을 섞니? 그냥 나와서 다른 은행을 가든가 내일 가든가 해. 원 징글징글한 인연이다. 어떻게 거기서 딱 있다니. 엄마 내가 왜 나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 안 나가. 그냥 어이가 없고 웃겨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준 거야. 걱정하지 마요. 일처리 잘하고 전화할게. 제가 만난 건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 엄마였어요. 네, 저의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 말이에요. 제가 해당 은행 지점장님한테 상담받을 게 좀 있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은행이 1층은 일반 창구고 2층은 대출 상담 창구랑 VIP 라운지랑 지점장실이 있었는데 저는 2층으로 안내받고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점장님한테 급한 손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 방 전용 대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글쎄 안에 있는 손님이랑 지점장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다 들리더라고요. 대기실이랑 상담실이 반투명 유리로만 살짝 가려져 있어서 있기도 했지만 언성을 서로 높이는 게 아무래도 저는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낯익은 목소리, 낯익은 이름이 거론되니까 자리를 벗어나려던 걸 멈추고 저도 모르게 계속 들었죠. 요즘 다들 한다는 주식 있잖아, 주식. 우리 찬호가 그걸 안다고 글쎄. 역시 남자는 큰 데서는 해야지. 엄마나 돼가지고 응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찬호가 자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네. 큰 물에서 놀라면 큰 돈이 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거 도와줄 겸 선녀님 도움도 받을 겸 겸사겸사 말이야. 아우 형님, 돈이 모자라면 차라리 1,500원 대출을 하라고 해요. 왜 형님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럽니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대신 대출해 주시는 거 위험한 거예요? 말리는 게 당연하죠. 찬호가 지금은 대출을 못한다지 뭐야. 그럼 애미라도 도와줘야지. 글쎄 사는 족족이 다 안 돼가지고 대출 좀 당겨서 투자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나 보더라고. 그게 다 덕이 부족해서야 덕이. 오호, 덕이 부족하다. 찬호. 너무나 익숙하고 충격적이었던 단어였기에 제 뇌리에서는 빠르게 상황 정리가 되었어요.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지점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라는 걸 제가 눈치를 채게 되었죠.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 전 남자친구였던 그 자식이 투자한다고 깝죽거리다가 뭔 사고를 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엄마가 돈을 급하게 빌리라는 것 같았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또 정성이니 덕이니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 지점장도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는지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다 허투루 투자했다가 폭삭 망할 사람한테 들어갈 돈을 저한테 빌려달라는 말이에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형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찬호를 말리지 못할 망정. 저라서 이렇게 말리는 거지 다른 데였으면 다 듣지도 않고 내쫓았을 거예요. 우리 찬호가 지금은 운이 없어서 그랬지. 선녀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다 잘 풀릴 거라니까 이거. 하나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달라니까. 찬호 잘 풀리면 우리 도와준 사람을 우리가 모른 척 할까 봐. 아니 형님,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은행이 막 아무것도 없이 돈 빌려주고 그럴 수가 없다니까. 나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미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는데 연체라며. 그리고 무당한테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출을 해줘요. 그만해요 그만. 자기 정말 이럴 거야? 자기 예전에 이혼하고 나서 지아랑 딸랑 둘이서 이 집 저 집 천전할 때 내가 복덕방 가서 자기네 사정 좀 봐달라고 내가 다 설명해주고 집까지 싸게 얻게 해준 거 기억 안 나? 피 섞인 형제보다도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 법인데 자기 이러는 거 아니지? 전 남자친구 엄마가 하는 말을 쭉 듣자 하니 전 예비 남편은 또 주식하려고 대출 왕창 당겼다가 말아먹고 전 예비 시모는 투자금도 대신 대출해주고 투자를 응원해준답시고 구태야 한다고 돈 빌리러 온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성식 오빠 따라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굳이 따라갔다가 그렇게 된 모양인 것 같았죠. 참나, 참 여러모로 대단한 집구석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 하다가 전 예비 시모는 지점장한테 자기가 한 말 생각 좀 해보라고 말하면서 나오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너도 대출 받으러 왔냐면서 비웃더라고요. 3억 있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더니만 역시 너도 다 날려먹은 거지? 그렇지? 그 싸가지를 알아봤어. 덕이 없으니까 그게 다 줄줄 새어나가지. 그러게 내가 선녀님께 공양 드리자고 할 때 알아들어 먹었어야지. 그놈의 선녀고 공양이고 누가 들으면 아주 그냥 어디 선녀와 나무꾼 영국이라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저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자기랑 자기 아들처럼 개털이 돼서 대출 받으러 온 줄 안다는 게 그저 가짜났죠. 참나, 말에 섞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지점장님께 쏘아붙였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소란스러워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다 들어버렸는데요. 이런 사람이랑 거래하는 은행이었어요? 이렇게 신용도 바닥인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대출해주는 은행이랑 거래 안 하고 싶은데요, 저. 아무래도 은행을 옮겨야겠네요. 네. 고객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그래도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 어쩝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좀 앉아보세요. 저의 말에 지점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난리였어요. 저를 붙잡으면서 아니라고, 절대로 거래 안 한다고, 자기네들은 신용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며 저런 사람 말은 애초에 들으려고도 안 했다면서 이야기를 해댔죠.
지점장이 황급히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전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서는 헛소리를 나불거리대요. 아니, 요즘 은행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라니까. 저런 그지 깽깽이한테 신경 쓸 시간에 우리한테 신경을 좀 써. 아유, 조금만 생각해도 어디가 이득이 될지 유치원생 다 알겠다.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은행 VIP시라고요. 그런 분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그지 깽깽이라니? 형님 말 조심해요. 누가 누구한테 그지 깽깽이야? 그지 깽깽이는. 영업 방해할 거면 속 나가요, 당장. 청원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그 주식 동호회를 한 3개월 나가고 안 나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전 남자친구가 안 나온다고 해도 아무래도 껄끄럽기는 했기에 안 나간 거였거든요. 솔직히 모임을 떠나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얻어보고 혼자서 더 시장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게 된 상태였기에 저에게 그 동호회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에 홀로서기 하는 김에 갖고 있던 3억이란 자본금을 더 많이 불렸죠. 이를 악물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3억을 벌기 전부터 이미 해당 은행 VIP였어요. 계속해서 예금이 불어나고 억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VIP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VIP 대접을 받기 시작한 지는 꽤 됐고 지점장님도 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돈이 훨씬 많아져서 혼자서만 관리하기 힘드니까 가진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릴까 상담을 좀 받아볼 겸 맡길 겸 은행에 가자. 지점장이 상담 맡아준다 해서 시간 맞춰 왔던 건데 거기서 전 남친 엄마를 만날 줄이야. 정확히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전 남친 엄마는 지인이었던 지점장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와 대출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던 것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꽤 큰 돈이고 VIP인 만큼 오랜만에 지점장과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해보자고 먼저 제안해줘서 온 건데 제가 거기 있다고 본인처럼 지점장한테 대출해달라고 사정하러 온 줄 안 것이었고요. 참네. 아이 거기서도 딱 티나지 않나요? 은행은 예금이랑 대출만 하는 데인 줄 안다는 게 빚도 능력이라고 그냥 자자해자잘하게 살았으니 지점장실에 왜 오는지 몰랐던 거죠. 어머, 잠깐만. 예, 수정아. 잠깐만.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제가 왜 그쪽이랑 이야기를 한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 이름 막 부르지 마시죠? 기분이 영 안 좋네요.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전 예비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붙잡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 실은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게 돈이 펑크가 나서 그런다. 저한테 매달렸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매달리는 꼴을 보아하니 돈이 애지간히 얼마나 급한지 짐작은 가더라고요. 그래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매달릴 만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집도 절대 없이 길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쩜 엄마랑 아들이랑 똑같은 건지. 아들이라는 놈은 투자에 눈이 멀어서 본전이라도 회수할 거라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 넣고 사채 당겨서 넣고 하다 완전 거지 되었죠. 엄마라는 여자는 그런 아들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쿠판 버리는데 돈 다 꼬라박았지. 하다 집까지 담보로 받았더라고요. 아들이라는 놈은 투자에 눈 멀어서 퇴직금까지 당겨서 썼으니 어디서 뭐 돈이 나와요? 말 그대로 진짜 개털되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저한테 막무가내로 자정을 한 것이었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얘기는 잘 해들었네요. 아유 워낙에 막장이라 눈물도 안 나네. 지점장님 그런데 나 이런 사람들이 고객으로 있는 데서는 거래 못하겠어요. 예금 다 인출해서 갈게요. 아무래도 다른 은행에서 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고객들 수준이 영 바닥이네. 고객님 잠시만요. 고객님. 저는 지점장에게 다른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뒤로 지점장이 극대노하며 전 예비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소리가 들렸죠. 그 후 주식 동호회에서 친했던 언니한테 들었는데 전 예비 남편은 5억을 벌었다던 그 성식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 오빠는 또 무고죄로 맞고자 하고 난리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결국은 못 구했는지 동호회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월세집 얻을 보증금 여기저기 빌렸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제 소식 들은 거 있냐고 물었다더라고요. 다행히 동호회 사람들이 그냥 모른다고 실드 쳐줬고 말입니다. 지금 저는 은행에서 받은 그 대출을 활용해서 작지만 제 상가 하나 샀어요. 여전히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기에 마련한 상가였거든요. 이제 안정적으로 제 자산을 만들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준비하려고 해요. 준비된 여자이니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저는 저 스스로한테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낸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풀풀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제 마음을 비워낼 수 있었던 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 시간 내주셔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